악재가 겹치며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월가 은행들에 대한 검찰 조사,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114포인트, 1%가량 하락해 178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각국의 긴축 정책이 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유럽 국가들의 긴축 움직임으로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25달러 하락해 74달러대로 밀렸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대비 4천 건 감소한 44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9% 상승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유럽 재정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에 이어 2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다시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세 자릿수 이상 하락했는데요. 114포인트 빠져서 1%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개장 전에 공개가 됐는데 결과가 예상치보다 많아서 좋지 않았고요. 또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못한 것도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뉴욕 검찰 측에서 월가 8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긴축안을 공개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또한 유럽의 성장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 것도 뉴욕 측에서는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죠. 한밀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진정되는 듯 싶더니 다시 급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00포인트까지 이제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이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악재라면 악재를 할 수 있는 악재 겹치면서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장 초반만 해도 이제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실망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지만은 유럽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실적 호전하고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도 이제 재정 긴축안을 마련함으로써 유럽 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장 초반 약세 중반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도 장막판 1시간을 남겨놓고 월가 은행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 또 소매 유통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든 업종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3포인트 하락하면서 1.05%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66포인트, 그리고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4.23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은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못 미친 점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장 후반에 이제 뉴욕 검찰에서 골드만삭스로 또 모건스탠리 등 월가 8개 대형은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는 그런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일제 하락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금융지수가 1.44%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의 회복에 대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 점도 하나의 또 요인이었고요. 기술주에서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죠. SAP 같은 경우가 사이베이스를 인수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술 기업들에 대한 M&A가 본격화 기대감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만은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느 정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기술주를 많이 끌어내리는 다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다우 종목 30개 종목 중에서는 알코아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을 했고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주하고 에너지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좀 부진세를 보였고 그 유럽이 어느 정도 그 긴축을 냈습니다만은 긴축 우려이 제기되면서 74달러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존 성장률 우려에 대한 게 겹치면서 또 유로화는 14개월 최저치에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길게 들어봤는데 간밤에 뉴욕에 호재는 거의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표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지표, 그중에서도 고용지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많은 것이 부담이었다라고 하셨죠. 이것 때문에 하락세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매주 목요일날 이제 격주로 주간마다 발표되는 게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글쎄요, 예전에는 사실 목요일날 발표되던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미국의 고용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매주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수치상으로는 4주째 감소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기존 발표가 이제 지난주가 건수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발표가 44만 4천 건이 아니라 44만 8천 건을 수정한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한 4천 건 정도 감소한 즉 추정치 44만 건에는 못 미치는 44만 4천 건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많이 안 좋게 나온 그런 연속의 수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긍정적이면은 4주 연속 그 감소세가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은 어느 정도 아직도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신호라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일부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은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재 그 9.7%, 9.9%에 이르는 고실업률은 예상보다는 또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4천 건 정도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4주 연속 감소한 것이 어디냐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공개가 됐는데 석유에 관련된 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수입 물가가 조금 뛰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지수 영향이 그렇게 상관없는데 이제 나온 지표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예. 사실 4월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가 최고 86불까지 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 영향으로 4월 수입 물가 지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전월비 대비해서 0.9% 정도 상승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1.1% 상승한 것이고요. 뭐 이 상승치는 뭐 전문가들 예상치 한 0.8% 정도는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듯이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유가 상승이란 상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뭐 석유를 제외한다고 해도 수입 물가는 전월 비해서 한 석유를 제외하니까 수입 물가는 한 0.3%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 석유 수입하고 석유 제품 가격이 한 3.4%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매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나라는 것이 주가는 부담이었는데 일단 시스코 시스템스 얘기부터 해보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전일에 장 마감한 뒤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못했나 봐요. 급락했네요, 주가는요. 그렇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150포인트 미국 장이 상승했던 전일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종가상 전일은 이제 다우지수에서 가장 크게 빠지면서 한 4.53% 급락했습니다. 급락하면서 25달러 53센트로 마감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전문가들 예상치 한 39센트를 웃도는 42센트가 나와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같은 경우는 2분기 즉 앞으로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간은 미미하게 나온 것이 투자자의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전망치 자체가 한 106억에서 109억 달러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06억 달러에 딱 맞추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애널리스트 기대치에도 넘어서지 못하고 딱 부합하면서 2분기 매출은 사실상 정체되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소매 유통업체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 또 업종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은행주도 안 좋았습니다. 일단 뉴욕 검찰 측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한 다른 그 대형 월가 은행들에 대해서 뭐 총 8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좀 괜찮은 듯 싶더니 이것도 역시 하루 후에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조사해서 지난주에도 약간 시장에 좀 악재를 작용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8개 은행에 대해서 골자는 그겁니다. 대형 은행에 대해서 보통 미국 이제 투자 은행이 많은데 이 투자 은행과 신용평가사 간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업종 지수 전체로는 1.1% 하락을 했고요. 뭐 종목별로 보면 골드만삭스는 한 1.7%, 시티 같은 경우는 한 2.2%, 또 모건스탠리는 한 0.6%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이제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통주 같은 경우가 좀 그 하락세가 강했는데 어느 정도 그 전일 뭐 소매 유통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메이시라든지 코리아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한 3에서 한 5%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유럽 쪽으로 얘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또 긴축 재정안이 공개가 됐는데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도 한 20억 유로 정도 재정을 긴축을 하겠다. 이런 안을 공개한 것 때문에 뉴욕 쪽에서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을 법했는데 이것도 역시 악재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제
스페인이 이제 150억 유로 정도의 재정 긴축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포르투갈도 이제 바로 잇따라서 20억 유로 금액 긴축안을 합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스페인과 피고 국가 되겠는데, 피고 국가에서도 어느 그리스 이후에 어느 정도 그리스 재정 위기 상태가 유럽 쪽으로 다른 타 유럽 쪽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어느 정도 긴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20억 유로 금액의 긴축안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20억 유로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재정 지출 축소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이 된 것으로 합의됐고요. 사실 이제 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어느 정도 긴축 승인 여부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주말 포르투갈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한 1%포인트 낮춘 9.7% 정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시장에는 지금 이 같은 그리스, 그리고 제2의 그리스, 이런 것들이 베어스턴스라면은 영국은 리먼 브라더스에 해당한다라면서 지금 영국의 재정 위기, 이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한 걱정을 안고 있는데, 영국도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긴축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945년 이후에 첫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연도 기준 한 60억 파운드의 지출 감소세를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당이 어느 정도 긴급 예산을 6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BOE 총재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번에는 영국 시장까지 좀 신용 리스크를 좀 건드리는 그런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르투갈 또 스페인, 또 영국까지 유럽 각국이 긴축을 지금 하는 이런 와중에 이것이 또한 유럽의 성장률을 좀 저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고개를 들었는데요. 우려까지가 뉴욕 증시는 부담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렇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유럽의 추가 긴축안 이런 성장률을 제어할 것이라는 미국 시장은 좀 하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네. 사실 유럽 시장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상승시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페인이 재정 긴축안을 마련한 것이 위기 확산에 따른 위기 확산감을 멈출 것이라는 안도감은 어느 심리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반영한 건 어느 정도 개별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적절 상승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BT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 호재가 나오면서 한 10.87%, 그리고 또 세인스베리 같은 경우도 3.2% 오르면서 유럽 주요국 국가를 상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소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죠. SAP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인 사이베이스와의 58억 달러의 인수한다는 소식 호재를 작용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유럽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강 업체인 발로렉 같은 경우가 거의 6.3% 정도 상승하면서 2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로의 성장률, 유로존의 성장률 우려 때문에 유로가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1.25달러대까지도 추락을 했네요. 상품적 움직임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도 그렇지만 이 유가라든지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불안한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의 긴축 움직임이 나오면서 석유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가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사실 장중 두 차례나 상승 반전 시도는 있었지만 반등에 실패한 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12주일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 74달러 42센트로 최근 9.86달러 대비 한 12달러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유로화가 되겠는데, 글쎄 유로화 같은 경우는 계속 유로의 경제 성장률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까 14개월 내 최저치인 1.25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유럽연합이라든지 IMF에서 7,500억 유로로 긴급 자금을 조성하면서 어느 정도 일찍 반등이 있었지만은 종가상은 이번 주에만 해도 달러에 대비해서 한 1.2%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지표가 크게 영향은 안 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된 것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이 좀 약해지려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에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지표들마저도 악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나올 예정인지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발표하고 4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중순 발표 때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69.5가 발표되면서 뭐 5개월 내 시대치를 기록한 바 있고요. 물론 뭐 지난 4월 30일 확정치에서도 한 72.2 정도 나오면서 미국 시장 급락에 찬물을 부었는데 금일은 상당히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관문이고요. 뭐 금일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비 소폭 감소세를 전망합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굵직굵직한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그 건설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NAHB 주택 시장 지수하고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19일에 예정된 FOMC 의사록하고 20일에 예정된 그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또 실적 기업으로는 어느 몇 가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기술주에서는 휴레패커드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그리고 델 컴퓨터 같은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전통주를 할 수 있는 홈디포라든지 월마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일정, 다음 주 일정까지 잘 챙겨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유럽은 그나마 견조했지만 다우는 다시금 1700선 정도에서 조금 박수권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장 어제 또 급반등했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해외 증시도 조금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한 것이 있긴 하지만 진정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 국내도 어제는 정말 주도주의 날이었죠.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또 주도주 내에서도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그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건설, 포스코,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좀 불쌍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이 그 업종 간 갭이 굉장히 상당히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업종 간 갭이라는 것은 이제 주도주와 비주도주 사이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 같지만 이러한 시장은 하나의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그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과 두산그룹주 그리고 OCI 예전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양제철화학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난 상승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지난 상승장은 2003년도에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2007년도에 고점을 찍은 상승장이었는데 이때 주도주들이 약 저점 대비해서 20배에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5배에서 30배가량 상승을 했고 그 후발주라고 볼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후발주들도 최소한 10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때 비주도주 계열에 속했었던 IT와 자동차 종목군들은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약 50에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20배에서 30배 상승하는데 비주도주인 IT와 자동차들은 50
70%밖에 상승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약 4배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네. 이 비주도주의 그 상승률 갭은 지금 시장보다도 훨씬 더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승장 메커니즘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와의 갭이 조금 그 시간적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뿐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바라볼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단기적으로 오히려 줄 수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예.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지만 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인데요. 예. 이 시간상으로 그 최근에 한두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갭은 그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약 20%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기아차 같은 주도주는 오히려 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좀 빠른 감이 단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확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그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업종별 저희가 주도주, 비주도주 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향후 이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어제 장중에 1700포인트까지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30포인트 쑥 올라왔다가 또 조금 조정받다가 어제 다시 30포인트 이상이나 끌어올리면서 오늘 정말 1700에 대한 안착 기대감까지 키운 상황인데 이제 뭐 반등도 해외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나와준 것 같고 말이죠. 1700 근방이면은 전일엔 특별히 코스닥 쪽의 기관이 거의 700억 정도 이상 정말 대규모로 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최근 시장의 그 코스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 네. 뭐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철저하게 그 수급적으로 최근 시장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시장이 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인데요. 네. 이날 수급 상황이 던져주는 그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그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예.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그 장중 지수가 한때 162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이 물량을 대부분 누가 소화를 해놨냐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네.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투자자와 혹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시장을 피상적으로 보면서 그 생각하기를 결과적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4.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는 좀 확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팔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외국인들은 그 전기 전자업종과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업에만 정확하게 9,455억 원을 그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 1조 2천억 중에서. 네, 1조 2천억 원 중에 뭐 대부분을 이 4개 업종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운수 장비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와 조선 업종 2개 업종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 가장 크게 매도한 부분이 이 전기전자 부분인데요. 네. 전기전자 부분에서만 약 5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4.3%나 상승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들이 올랐느냐?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옆으로 그때 하락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전일 뭐 삼성전자나 뭐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뭐 많이 던진 그 금융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 그 대부분의 시가총액 금융 지주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뭐 우리금융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은 좀 많이 올랐지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와 거의 그 유사한 차트 흐름을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혀 올랐다고도 볼 수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장비업종도 보겠는데요. 예. 운수장비업종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가장 양호합니다. 이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그 당시에 매도를 했는데 네. 이 두 종목은 이번 주에 한 6, 7%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양호한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던질 때 오히려 그 50만 주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거든요. 네. 뭐 주도주다운 모습이었고 주도주다운 수급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들은 약간 예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조선 쪽들을 보면 뭐 현대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날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한 이 4개 업종 중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4.3%나 상승한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 승자의 길을 걷고 있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패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과 맞붙을 가능성이 적은 코스닥 시장으로 좀 그 투자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은 795억, 그러니까 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을 800억 매수한 거는 코스닥 시장의 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큰 매수 물량인데요. 네. 지난 사이클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 3월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의 일일 매수량을 점검해 봤는데 네. 일일 기준으로는 뭐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2007년도 4월 10일이죠. 이때 1,100억대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는 뭐 지난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겠고 예. 이번 사이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전전일 그 1,300억 원대의 순매수를 했지만 이 셀트리온의 그 블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제외하면 이제 그 300억에 준합니다. 그래서 전일 그 800억 원 정도의 그 기간 순매수는 거래소 시장에서 패자익을 걷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을 회피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개인과의 싸움에서 승자이기를 걷고 있는 이런 구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그날 1조 2천억이나 팔고 떠난 그날 이제 좀 싼 걸 잘 잡아봐야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던 개인과 기관 사실은 지금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섹터 외에는 딱히 수익을 못 거뒀을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일단 실망한 그런 기관들은 지금 현재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아예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같이 실패한 게 이제 패자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개인들은 뭐 지금 뭐 일단은 뭐 패자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뭐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결국 선택해야 될 길은 시장의 최강성 투자자의 바로 뒤에 위치한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동차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자동차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절대 강자의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기관 투자자의 바로 뒤편에 설 수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역시나 뭐 주도주 중심으로 단중기 다 따진다 할지라도 역시나 그 놀이터는 주도주 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조금 작은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차트와 함께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자동차 쪽에서 또 좀 뭐 작은 그런 부품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난주까지는 철저하게 이 주도주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중장기 투자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안정성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고려를 하면서 몇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 단기 수익을 추구를 하자면 뭐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컴즈를 보고 계신데요. 이 SK컴즈는 SK그룹의 자회사로 최근에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의 혁명으로 해서 그 SK그룹에서 위상이 격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7일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그 직전 고점 19,000원을 돌파한 게 지난 7일인데요. 네. 이날은 그 거래소가 폭락한 날. 예, 폭락한 날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를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이 기관 투자자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매수가는 19,000원대 초반, 오늘 진입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19,000원대 초반과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8,000원대 초반까지 해서 나눠서 좀 매수 타이밍을 설정을 하겠고요. 네. 리스크 관리가는 다만 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17,500원으로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직전 고점권역, 뭐 이익 권역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는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뭐 다음 뭐 CJ 오쇼핑 이런 거하고도 비교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나머지와 유사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한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쪽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정말 구제하기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나 정말 싸긴 확실히 싼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대형주도 하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포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정말 근데 왜 안 오르는 겁니까? 이건 뭐 그 시장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 증시와의 더 연동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포스코의 주가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쉬지 않고 20%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 규모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하락률이 상당히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조 이하인 기업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단기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작은 종목일 경우에. 예. 하지만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0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 시 그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한 달간 20%면. 그래서 빠질 때마다 물타기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뭐 이 수준부터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약 10% 전후한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우 인터내셔널 오늘 확실히 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포스코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하죠. 롯데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인수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현금이 많은 포스코이긴 합니다만은 대우 인터 M&A 때문에 뭐 그 현금을 굉장히 많이 써서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최근 주가의 빠른 하락 속도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미 선반영돼 있고 이 정도에서 잡아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네, 그 불확실성으로 최근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것이 그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이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되는 주식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SK컴즈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는 포스코 얘기를 차트와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 있는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발 재정 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 강남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들은 거액 투자자들에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저축성 보험을, 또 저금리가 연장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 연계 상품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가 매출액 대비 20% 정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르면 연내 국공채를 시작으로 채권 공매도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 공매도가 주식 공매도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허용 이전의 시장 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실 납세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배경호 국세청장은 세정의 큰 방향은 앞으로 성실 납세 쪽으로 가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데벤함스 백화점이 국내에 진출합니다. 외국계 백화점이 한국에 들어온 건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올해 서울 점포 2곳을 포함해 총 4곳의 백화점 문을 연다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은행에 돈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금리도 낮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땅하게 투자할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또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강남 지역의 이 PB,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들은 특별한 그런 섹터에 여전히 좀 유망한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크게 대안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안으로 꼽는 것이 이제 저축성 보험과 주가 연계 상품입니다. PB 담당자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저금리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지수 연계 상품, 즉 EL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이 시중은행 강남의 PBB 담당자들에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능 우리은행 PB 사업단 수석 부부장은 저축보험 금리는 현재 연 4.7%까지 받을 수 있고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앞으로도 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10년 이상 자금을 모두 놓을 수 있는 경우 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네. 김 부부장은 요즘 강남 부자들도 목표 수익률을 기존의 10에서 15%에서 7에서 10% 정도로 낮췄고 적정 수익률만 올리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즉시 현금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는 대신 당분간 다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데요. 네. 김 부부장은 아파트는 물론 수익성이 좋은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다면서 대출을 끼고 매입할 경우 앞으로 금리 상승하면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일부 PB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채나 자산 유동화와 기업보험, ABCP인데요. 여기에 투자 시점이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정성진 국민은행 청담 PB센터 팀장은 현재 10억 원을 가진 은퇴자에게 6억 원은 연금형 보험 상품, 3억 원은 기업보험이나 회사채, 1억 원은 원금 보장형 ELS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정적입니다. 이호경 한국시티은행 서초타운 지점 시티골드 팀장은 전반적으로 20-30%는 현금, 30%는 국내 펀드, 20%는 원자재 펀드, 20%는 지수연계 예금을 권하고 있다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품만 제한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은행의 정기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 PB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한 10년 이상 정도 묻어둘 계획이시라면은 지금 현재 연 4.7%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더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휴대폰을 살 때 제공이 되는 보조금 줄어들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 때문인지요? 네, 올해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가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에 휴대폰 보조금을 넣어서 구입 시 가격을 인하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SK텔레콤, KT, 통합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주요 통신사 CEO들이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마케팅비를 줄여서 콘텐츠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업체들은 유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액의 22% 이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요. 올해 1사분기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무선의 경우 KT가 29.8%, SK텔레콤이 26.8%, LG텔레콤이 32.9% 등인데요. 매출액을 1억을 냈다면 그중 약 3천만 원 가량을 광고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따져보면 그만큼 통신비요금, 통신요금, 따라 전화요금이죠. 전화요금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죄송합니다. 무선 부분은 가이드라인 한도를 모두 넘어서 휴대폰 보조금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이 일반 폰에 들어가는 마케팅비를 줄이는 대신 스마트폰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스마트폰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의 날개가 보조금 줄이는 것 때문에 꺾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스마트폰 쪽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이르면 올해 안에 채권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 이어서 채권까지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채권에 대한 공매도가 국공채부터 시작이 될 거라면서요. 네, 이르면 연내에 국공채를 시작으로 채권 공매도가 단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정부는 채권 공매도가 주식 공매도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허용 이전에 시장 안정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국제시장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채권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권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허용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단계적으로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란 채권이나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에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을 2만 원에 팔기로 약속한 뒤 결제일에 채권을 사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권이나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에서 유리한 방식인데요. 네. 즉 결제일에 2만 원에 팔기로 약속했었지만 결제일에 채권이 15,000원이라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2만 원을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5,000원 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권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채권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원칙은 섰지만 무조건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시장 안전장치를 구축한 다음에 허용이 가능하다면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면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채권 공매도 조치를 이르면 연내 허용하되 국공채를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나머지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또 주문 내용 보고 시스템과 업팅룰, 결제 불이행 리스크 방지 시스템 같은 안전장치를 공매도 허용 이전에 구축할 방침인데요. 업팅 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시장 가격 아래로는 효과를 낼 수 없도록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조치입니다. 네. 채권 공매도 도입되면은 결제 불이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또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 중심으로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를 한 기업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국세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완전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 납세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조사했을 때 모험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실 납세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현재 국세청은 조사 대상 납세자가 세금 성실히 신고했다고 판단할 경우 처음 계획한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성실 신고자는 조사와 모범 납세제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성실 납세 기업의 숫자도 한 70군데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계 백화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데벤함스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요? 네, 영국 데벤함스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합니다. 외국계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프랑스 프랭땡 백화점의 철수 이후 처음인데요. 데벤함스의 한국 측 사업 파트너인 주식회사 데벤은 13일 강남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영국 데벤함스 본사와 파트너십 협정 조인식을 갖고 올해 서울 점포 2곳을 포함해 총 4곳의 지점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1778년 설립된 데벤함스 백화점은 영국 및 아일랜드에 157개, 기타 18개국에 56개 매장을 운영하며 현재 영국 내에서는 20%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티 잭슨, 줄리안 맥도날드 등 세계적 디자이너 17명의 단독 상품을 취급하는 등 패션상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점포는 중구 황학동과 강남역 인근에 월성탄절 전후 들어설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울산, 창원, 부산 지역에도 각각 한 곳씩 문을 열 계획입니다. 네, 국내 유통시장이 1996년에 개방된 이후에 월마트, 까르푸 다 들어왔었지만 실패하고 다시 접고 자국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이런 외국 유통사 무덤에 다시금 영국의 데벤함스 백화점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상륙을 좀 잘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오늘 이슈앤이슈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밤엔 뉴욕 증시 또 급락했다는 소식 안타깝지만 전해드려야겠네요.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114포인트 정확히 빠지면서 1%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나마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뉴욕에서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소식, 소매 유통업체들의 앞으로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못했다는 것, 또 뉴욕 검찰이 월가 대형 8곳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등등이 모두 악재였습니다. 한편 유럽의 긴축이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뉴욕에서는 안 좋게 해석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럽의 GDP 성장률 그 전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뉴욕과 유럽이 모두 다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같이 긴축이 계속되면 유럽의 성장세에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는지요. 어제 1700을 코앞에 두고 끝났는데 이 같은 뉴욕의 분위기가 딱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